자, 공식적으로 동피랑 마을은 여기서 이 안내판부터 시작입니다. 올라가면 좋긴 좋아요. 통영 시내가 한눈에 싹 다 보이거든요. 여기가 동포루입니다. 꼭대기요. 자, 지금은 한자가 바뀌어 있어요. 동포루라고, 원래는 대포포인데 지금은 한자가 바뀌어 있습니다. 저기 보이는 저 정자는 서포루라고 말씀드렸죠? 저 꼭대기 저기요. 원래는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이렇게 통영성이, 해안가에 성이 쌓여져 있었거든요. 뭐를 지키기 위해 가지고 여기 포병 부대를 놔뒀겠죠. 저기도 마찬가지고. 저쪽에서 이제 외구들이 들어오면 빵빵빵빵 쪽에 뭘 지켰을까요? 네, 저기가 바로 오늘의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인 세병관이라는 건물이에요. 저기요. 저게 우리나라에서 3대 가장 큰 목조 건물.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저 세병관이 조선시대 때 해군 참모본부였다. 해군 기지 중에서도 가장 넘버원. 다시 만든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거 한번 그 고칠 때 안에 있는 상량물을 뜯어봤더니 정확하게 1605년도에 만든 건물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국보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1605년에 만들었던 우리나라 국보,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해군 참모 본부가 많이 훼손돼 있어요. 그 기둥이, 나무 기둥이요. 누가 훼손했을까요? 돌개미요? 벌레. 벌레요? 벌레. 아, 벌레는 혼을 낼 수가 없잖아요, 지금요. 일제? 자, 여러분들, 여기가 이제 세병관인데요. 통영이란 이름의 유래가 여기서 시작된 건 아시죠? 삼도 수군 통제영이라는 게 임진왜란 중에 만들어져요. 삼도라는 것은 전라도, 충청도, 경상도 각 도마다 이제 그 수군 수사들이 있었어요. 선조가 그거는 참 결정을 잘한 것 같아. 지금 왜군들이 너무 이제 파죽지세로 올라오니까 이거 삼도의 수군을 다 모아놓고 하나로 통제할 수 있는 뭐가 필요하다. 그래서 삼도 수군 통제영을 만들고 그걸 담당하는 사람이 삼도 수군 통제사 로 처음 그 타이틀을 만들어요. 제1대 삼도 수군 통제사가 이순신 장군이에요. 아시다시피 2대 수군 통제사는 원균이에요. 왜요? 아, 분노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모함을 해가지고 이순신 장군이 파직당하고 이제 백의종군 하셨습니까? 원균이 내가 싸우면 이순신보다 다 잘할 수가 있다고 선조한테 어필한 거예요. 임진왜란은 우리가 이긴 전쟁이에요.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정유재란의 마지막 전투였던 노량해전에서 전사하셨다고 해서 우리가 진 게 아니라 일본은 마지막으로 패주하는 거를 끝까지 잡으려고 했던 것이 마지막 노량해전이거든요. 이순신 장군의 목표는 이거였다니까요. 혹시 고니시 유키나가 아시죠? 개인적으로? 아니 모르죠. 아니요. 고니시 유키나가라고 해가지고 그 1592년 5월 23일 날 임진왜란 터지고 처음으로 부산포에 상륙한 일본 장수예요. 그리고 가장 먼저 평양까지 치고 올라간 장수고 선조 협박하고 어디까지 가시냐고 내려오라고. 이순신 장군은 다른 놈은 모르지만 고니시 유키나가만큼은 내 손으로 죽인다 했어요. 노량해전 있기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일본군은 다 본국으로 도망간 상태예요. 왜냐면 그 바로 직전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어버려요. 전쟁 중에. 마지막 유언이 뭐였냐면은 전쟁 그만하고 조선에서 탈출하라. 싹 다 탈출했는데 고니시 유키나가도 탈출하려고 딱 보니까 앞에 이순신 장군이 버티고 있네. 고니시 유키나가가 순천에 있었고 사천에 또 일본군이 있었거든요. 지원군 요청해요. 이순신 장군이 봤을 때 지원군이 오면 이놈 분명히 도망간다고. 오기 전에 죽이자 해서 노량 앞바다에서 새벽부터 밤까지 12시간 동안 전투를 벌여요. 그리고 고니시 유키나가를 잡기 직전에 눈먼 총탈 하나가 날아와가지고 관통해서 돌아가시는데 이순신 장군이 스스로 운명을 결정했다는 설이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선조가 질투의 화신이었잖아요. 자기 아들도 질투했잖아요. 광해군이요. 그리고 모든 의병장들 다 질투했어요. 자기는 도망간 왕인데 다른 의병장들은 백성들이 으쌰으쌰 해주니까 저거 봐라. 심지어 김덕령 장군 등등 나라를 위해서 붓을 놓고 칼 드신 분들 있잖아요. 목숨 걸고 싸우신 분들 다 영모죄 뒤집어 씌워가지고 다 죽여버려요. 실제로 백의종군 하기 전에 실제로 선조는 이순신을 죽이려고 했어요. 죽이려고 했는데 옆에서 막 뜯어 말린 거야. 신하들이. 이순신 없으면 우리나라 큰일 난다고. 한번 봐주자. 자기도 생각했을 거야. 이순신 없이 내가 이 전쟁을 이길 수가 있을까? 해서 너 그러면 5스타인데 지금부터 짝대기 하나로 다시 들어가라고. 이 백의종군이잖아요. 난중일기라든지 서해 유성룡이 쓴 징비록 등을 보면 단서들이 막 있는데 늘 했던 말이 그거예요. 내가 정말 죄인이기 때문에 전쟁이 끝날 때는 내 임무도 다 끝났다. 살 이유가 없다. 뭐 이런 말씀을. 같이 저 세병관은 우리나라 모든 북부 가운데서 유일하게
올라갈 수 있는 국보예요. 1605년에 저기 세병관을 만들 때 세병관 주변에 이제 100채가 넘는 부속 건물들이 있었는데 그걸 일제가 1910년도에 우리나라 국권 강탈한 다음에 100채를 다 부숴버려요. 저거 하나 남기고. 올라가도 돼요. 왜냐면 여기가 그 평상시에는 종루였어요. 아침에 통행금지 해제하는 종울리고 밤에 통행금지 시작하는 종울리고 종울리는 종루였기 때문에 지금 올라가셔도 돼요. 지과문인데 지과 무슨 뜻이냐면 지는 정지예요. 정지, 스탑. 과는 창이거든요. 이 세병관은 처음부터 끝까지 평화를 위한 장소였어요. 군사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창 놓고 이제부터는 평화를 지키자 해서 지과문 창을 멈춘다 건데 깜짝 놀랐어 진짜. 한자 하시는 분들 지과를 합치면 무관할 때 무자가 돼요. 무사할 때. 그래서 저게 어떤 뜻이냐면 진짜 군인과 진짜 무사들은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전쟁을 멈추는 자들이 진짜 진정한 무인들이다 라는 뜻으로 저 의미로 저걸 진짜 만든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 세병관 본관 건물에 들어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가 세병관이고요.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 3대 가장 큰 목조 건물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저기 있는 현판 세병관이라는 저 글씨는 우리나라에 있는 목조 현판 가운데서 제일 큰 현판이에요. 여기 보시면 이런 군데군데 이런 그 흔적이 보이거든요. 이 세병관을 자기네들의 그 천황 중심 교육을 가르치는 소학교 만들려고 교실 만들려고 일부러 뚫어가지고 여기다 다 나중에 한번 검색해 보세요. 세병관 소학교 치면은 정말 그냥 학교예요. 나중에 다 복원을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다 올라가셔도 좋은데 신발을 벗고 들어갔어요. 저기 있죠 저기. 저긴 들어가시면 안 돼! 안 돼! 올라가셔도 되긴 되는데 못 올라가야 되겠어요. 노래 한번 불러야 될 것 같네. 이거 아니. 못 오실 어머님은 저기 앞에 보이는 게 이제 한산도고요. 조선 첫 번째 삼도 수군 통제령이 있었던 한산도요. 왜 한산도인지 아세요? 산이 한 개 있어서 그럼 일산이겠지. 원마운트. 한가하다 한자에 매산자예요. 정말 한가한 동네였거든요. 그러니까 임진왜란 전까지만 하더라도 저긴 병마, 군용 말 키우는 목장이 있었어요. 그만큼 한가, 사람은 없고 말만 있던 곳이에요. 다 왔어요. 선조는 개성으로 도망을 하고 고리시 유키나가는 계속해서 선조를 추격을 하고 그래서 개성을 버리고 평양까지 들어가요. 평양까지 들어갔는데 거기서 고리시 유키나가가 평양까지 치고 올라옵니다. 그럼 또 뭐 하냐? 의주로 가야 되겠죠. 신의주. 그 여차하면은 압록강 건너가지고 난 명나라로 튀겠다 이거였어요. 선조가. 근데 못 건너요. 여기서 선조는 이제 멘붕이 오는 거죠. 내가 그렇게 조선이 사대했는데 이 정도밖에 대우 안 해주냐. 이판사판 여기서 죽자 하고 있는데 평양까지 치고 올라왔던 고리시 유키나가군이 스탑을 해요. 선조는 이제 이상한 거죠. 평양에서 신의주까지 얼마 걸리지도 않는데 왜 걔네들이 평양에서 스탑하고 안 올라왔나? 뭐 군사적 관심 있으신 분도 알겠지만 모든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와. 근데 갑자기 딱 누가 끊어버려. 밑에 보급선을요. 누가 끊었을까요? 이순신 장군이요. 그게 첫 번째 해전이었던 옥포해전이에요. 여기서는 안 보이는데 가까워요. 거기도 옥포 지금 조선소 있는데요. 이제 이순신 장군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이 보급선을 완전히 끊어놔야지 이 전쟁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본 거예요. 영화 명량 보시면 조진웅 씨가 연기했어요. 이순신. 와키자카 야스와르는 오사카 출신의 해적이에요. 아버지도 해적, 할아버지도 해적. 원래 집안이 해적 집안이에요. 근데 그 해적 보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너 가서 이순신 죽여 라고 얘기한 거예요. 와키자카 야스와르는 신났죠. 원래 그때는 육군으로 싸우고 있었거든요. 임진왜란 터지자마자 한 번 우리 조선군이 다 모인 적이 있어요. 용인 처인구에 5만 명. 당시 경상도는 박살났지만 전라도와 충청도는 멀쩡했거든요. 조선에서. 거기에 있던 관군들을 다 모아요. 용인 처인구에 5만을 모아놓고 이 정도면 우리가 이길 수 있겠다. 싸 했는데 이 5만 명의 조선군이 단 1000명의 일본군에 전멸이 돼버려요.
그 1000명을 이끌었던 장수가 누구였냐면 와키자카 야스하루거든요. 와키자카 야스하루는 신난 거예요. 아니 우리 1000명 가지고 우리가 저기 5만 명을 제꼈는데 내가 또 내 나와바리가 또 수군이잖아요. 그때 했던 말이 여러분 가끔씩 뉴스에서 들었던 그 말이에요. 이순신이 누군지 모르지만 그대의 무운도 끝이요. 무사로서의 운. 그 말을 했던 거예요. 부산포가 당시 이제 일본 왜군 수군의 이제 그 본부였는데 거기서 있던 와키자카 야스하루 군을 이순신 장군이 요 앞으로 유인을 해내요. 판옥선 몇 척을 보내요. 그러면 좀 살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와키자카 야스하루도 이게 유인인지 아닌지 너무 자신감 뿜뿜이었던 거예요. 이순신이 누군지 모르지만 너보다 끝이라고. 그래서 유인 한 3척의 판옥선을 보내는데 지금의 저기 견내량이라고 있거든요. 저 앞에 다 연결돼 있어요. 가장 가까운 곳이 견내량이고 그 뒤가 칠천량이에요. 그러니까 견내량 쪽으로에 있던 일본 수군들을 유인해내요. 여기 지금 한산도 앞바다에 다 끌고 온 거예요. 그때 이순신 장군이 초욕이라고 해서 장군기가 있거든요. 촥 올립니다. 그랬더니 판옥선들이 양옆으로 쫙 펼쳐요. 이른바 하객진이 펼쳐지거든요. 포위를 해버려요. 그리고 또 초욕기를 딱 올리니까 판옥선들이 다 90도로 틀어요. 이게요. 왜냐면 조선 판옥선은 화포로 공격해야 돼요. 아까 판옥선의 특징이 뭐였어요? 느리지만 360톤이 가능하잖아요. 이 와키자카 야스하루의 74척의 새끼 분해가 갇혀버렸어요. 이 상태에서 판옥선들이 정면을 보고 있다가 쫙 옆으로 틀고 또 초역이 올리니까 일제히 빵! 화포가 발사해요. 그 다음에 또 초역이 올리니까 이게 얘가 360 돌면서 무차별 집자포를 날리는 거예요. 나중에 와키자카 야스하루가 쓴 글을 보면 자기도 잔뼈가 바다에서 굵었지만 이런 전법은 처음 봤다고. 근처에도 못 온 거예요. 와가지고 100병 정도 펼쳐야 되는데 74척 가운데서 12척만 살아남고 나머지 다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와키자카 야스하루도 겨우 바다에 빠져가지고 판자 몇 키에 적어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이 한산도에 들어와요. 그때만 하더라도 한산도가 이 통제형이 있기 전이거든요. 말 몇 마리 있던 무인도였어요. 이순신 장군이 명령 내립니다. 한산도를 포위하라고. 와키자카 야스하루와 200명이 상륙했는데 다 굶어 죽이라고. 그리고 그 명령을 누구한테 내리냐면 원균한테 내려요. 벌써 그림이 이상해져. 원균이 한산도를 딱 포위를 해요. 일본군 지원군이 온다는 소리 듣고 도망가요. 와키자카 야스하루가 이 한산도에서 일주일 동안 뭘 먹고 살았냐면은 미역만 먹고 살았어요. 미역만 먹고 살다가 난 여기서 굶어 죽었구나 생각했는데 원균이 길을 터졌잖아요. 겨우 살아가지고 일본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와키자카 야스하루가. 근데 이거는 인정. 와키자카 야스하루가 자기도 군인이잖아요. 겸손을 배웠어. 인정해요. 나보다 한 수 위다. 이순신이요. 임진왜란이 보통 7년 전쟁이라고 하잖아요. 7년 전쟁 아니에요. 1592년이랑 1593년 1년 정도 싸우고 나머지는 다 휴전협상이에요. 요 진주성 싸움 진 다음에 이 전쟁은 될 수가 없는 전쟁이다. 후퇴할 수 있는 명분을 자처해서 거의 5년 동안 명나라와 조선과 일본은 휴전협상을 벌여요. 그 가운데서도 이순신 장군은 남아있는 일본 수군 떨거지들을 다 박살내거든요. 그거 하려고 만든 곳이 임진왜란이 1592년, 그 다음 해인 1592년에 여기다가 삼도 수군을 통제하는 삼도 수군 통제영을 최초로 여기다 만듭니다. 이순신 장군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총 23전 23번의 해전을 펼쳤는데 23전 23승이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임진왜란 끝난 다음에 그 조선의 통신사들이 일본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때 이순신 장군이 만든 판옥선을 타고 들어갔거든요. 일본인들이 깜짝 놀랐대요. 그리고 한번 제발 안에 들어가서 구경 좀 해보자고. 이제 이순신 장군이 모함을 받으시고 이제 파직되신 다음에 이제 백의종군 하시잖아요. 그때 이제 원균이 제2대 삼도 수군 통제사가 돼요. 근데 뭐라고 이제 그 선조한테 얘기했냐면 제가 이순신보다 자신 있다고. 부산포에 있는 왜군들 떨거지들 다 박살내겠다 라고 해서 선조가 그래? 그럼 네가 2대 통제사가 되라 해서 됐어요. 근데 안 가서 보니까 자기 가지고 실력으로 될 게 아니에요 이게요. 그래서 차일피일 밀어요. 선조는 열받죠. 그래가지고 열받아가지고 원균을 끌고 와가지고 곤장을 때립니다. 곤율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이 합참의장이 해군 참모총장 끌고 와가지고 곤장을 때린 거예요.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원균이요. 그래가지고 못 먹어도 고다 해서 이순신이 만든 100척의 판홍선을 끌고 부산 앞바다에 들어갔는데 유인 작전에 걸려요. 일본 애들은 전투를 하면 계속 뒤로 빠지고 도망다니고 영도 바다에 숨고. 그러면 거기서 스탑을 해야지. 계속 따라가요. 원균은요. 모타로가 달린 배가 아니잖아요. 사람이 젖는 배잖아요. 수군들 다 지쳤어. 물 좀 달라고. 그러면 저기 올라가서 물 좀 먹고 오라고 해서 어디 가냐면 가덕도 있죠. 지금 신공항 지으려고 하는데 가덕도에 조선 수군 400명이 상륙을 하는데 거기 일본
복병이 숨어 있었네. 근데 원균은 그럼 그 400명 구해야 되잖아요. 400명을 섬에 놔두고 지만 튀어요. 400명은 다 죽고. 그러면 다시 한산도로 돌아와가지고 재정비를 하고 출발해야 되잖아요. 근데 한산도로 돌아오면은 창피한 거예요. 지금 지고 오는 거잖아, 지금. 그래가지고 이걸 어디로 갈까 하다가 아까 말씀드린 칠천량이라는 굉장히 좁은 수로가 있거든요. 거기 들어가서 이럴까 저럴까 고민하고 안 움직여요. 일본 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는 다 잡아놓은 생쥐잖아. 지금 이렇게 좁은 바다에 판옥선 100척을 갖다 놨어? 이거는 서로 슉 한 대만 불 붙여도 난리가 났어. 엉키고 설키고 해서요. 총 100척의 이순신 장군이 만든 판옥선 가운데서 12척만 남기고 다 싹 다 깔았습니다. 명량해전에서 12척 가지고 300척 박살낸 다음에 이순신 장군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내가 잘나서 그랬다가 아니라 다 천운이었다. 근데 원균은 칠천량에서 진다한 다음에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맞아. 정확하네. 내가 운이 없었다요. 그리고 칠천량에서 원균도 죽어요. 따라오는 일본군에게 잡혀 죽습니다. 여기가 이 이순신 장군의 사당인 제승당인데 이름 멋지지 않습니까? 승리를 제조하는 곳이다. 제승당. 빅토리 메이커. 네, 저 앞에 있는 마네킹이 보인다는 건 다 왔다는 뜻입니다. 올라가. 가자. 사람 살고 있어요? 아, 사람 안 살지. 오늘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인 제승당. 이순신 장군이 3년 5개월 동안 한산도에 머무시면서 근무하셨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난중일기를 쓰신 것도 여기에요. 그러니까 원래 이름은 이제 운주당이었는데 이순신 장군이 돌아가신 후에 이제 140년 후에 이순신 장군은 이제 기리는 이름으로 승리를 제조하는 곳이다 해서 제승당이라고 이제 현판을 바꾸거든요. 그리고 또 조선 후기에 한 번 더 큰 현판을 만듭니다. 조선 후기에 만든 현판은 저기 있는데 저기에 굉장히 유명한 사진이 있어요. 김구 선생님이 이제 우리 해방 직후에 다시 돌아오시잖아요. 제일 먼저 방문한 곳이 여기예요. 제승당. 그래서 저 큰 현판 앞에서 찍으신 사진이 있어요. 승리를 이루겠다 이거죠. 저기가 바로 수루예요. 한산도가를 이순신 장군께서 직접 쓰신 곳. 한산도 달박을 밤에 수루에 홀로 앉아 긴 칼 옆에 차고 그 수루가 바로 저 수루입니다. 실제로 이순신 장군이 저기서 그 한산도가를 만드신 게 왜냐면 저기 딱 서면은 수루가 원래 막루란 뜻이에요. 막루, 워치타워. 저기 딱 쓰면은 앞바다 저기 앞에 견내량, 신천량 앞에 거제도 앞바다에서 왜군이 오나 안 오나 바로 볼 수 있거든요. 그 막루. 저 막루에서 올라가서 이순신 장군이 바로 그 한산도가를 지으셨습니다. 자, 여기가 진짜로 이순신 장군이 활쏘기 연습을 하셨던 한산정이거든요. 저 앞에 관역이 있을 거예요. 여기 거리가 몇 미터 같이 보이세요? 저 앞에 있는 관역이? 여기서? 200m? 300m? 자, 저기까지 관역이 몇 미터? 300m. 아니요, 140m. 140m. 그러니까 여기다가 그 이순신 장군이 활쏘기 연습장을 만든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바다 위에서 활을 쏘면은 거리가 가늠이 안 되잖아요. 물건이 없기 때문에 바다 물 위니까. 그러니까 여기다가 그 활쏘기 연습장을 만든 이유가 뭐냐면 앞에 있는 물 있잖아요. 저기 밀물 썰물 따라서 수위가 달라져요. 그거 보면서 거리를 가늠하려고 여기서 연습하신 거예요. 그리고 바다에 나갔을 때 요 지형이 있지 않습니까? 요 지형을 머리에 입력을 한 다음에 그걸 바다에 대입을 해가지고 몇 메타 정도 떨어져 있다가 활쏘기하고. 보통 난중일기를 보면 몇 발씩 쏘았냐고 나와 있냐면 하루에 보통 정말 날씨가 안 좋은 날 빼고 하루에 5순씩 쏘았다고 하거든요. 한 순이 10발이에요. 그러니까 하루에 50발씩은 꼭 쏜 거예요. 한국의 피카소라고 불리시는 전형림 선생님 이제 미술관 겸 박물관입니다. 여기가 통영을 대표하는 아티스트 그 예술가들이 상당히 많아요. 어제 말씀드렸던 뭐 이 박경림 선생님을 비롯해가지고 박경림 선생님 생각하면 요 조금 안쪽으로 들어가면 있고 선생님의 생가터를 이제 허물고 이 위에 아드님이었던 전영근 화백님께서 이제 전형림 화백의 작품들을 타일 7,600개를 붙여가지고 만든 박물관이거든요. 이 화백의 작품들이에요. 그리고 안에 들어가시면 어제 디지털로 보셨던 그 통영항
해방이라는 작품도 보실 수가 있고, 당시 이제 조선어를 쓰면 안 됐었거든요. 근데 박경리 선생님은 일본말을 쓸 수 없다고 해서 계속 조선말을 쓰다가 거기 있던 일본 학생들한테 뭐 두들겨 맞고 하시면서 다 같이 이제 그 해방을 맞이하셔가지고, 우리 통영 출신들 이제 그 예술, 문화의 예술인들이 할 방법이 없을까, 뭔가 이 해방된 조국에 해서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뭐 그림이라든지 아니면 예술, 뭐 문학 이거밖에 없다 해서 통영 이 문화협회라는 걸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각자 할 수 있는 거 가지고 우리가 해방조국에 도움을 주자 해서 이 전영 선생님은 그림 가지고 이제 또 문화 계몽 운동을 하시고, 박경림 선생님은 당연히 이제 문학을 하시고, 또 김춘수 시인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죠? 꽃 시작 읽으시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까지는 그는 하나의 몸짓에 불과했다 라고 하는 김춘수 시인도 통영에서 나고 통영에서 돌아가셨어요. 통영 분이세요. 김춘수 시인, 그리고 전형림 화백, 그 다음에 박경리 선생님, 통영국제음악당 에 시작이 됐었던 동양의 베토벤, 윤희상 선생님 다 모이셔가지고 통영문화협회를 만드셔가지고 1940년대, 50년대 이제 문화 계몽 운동을 펼치십니다. 그러니까 윤희상 선생님이 이제 여기서 태어나시고 이제 그 독일에서 작곡 활동을 하셨는데, 함부르크 음악협회에서 인정하는 5대 작곡가 중에 한 명이에요. 67년도에 이제 이른바 동백림 사건이라는 거에 연루가 돼서 굉장히 고생을 하세요. 동베를린이라고, 베를린도 두 개가 나눠져 있었거든요. 동베를린은 공산진영, 서베를린은 자유진영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가 67년도였어요. 1967년도에 그때 이제 박정희 정권이 이제 삼선 개헌을 하려고 이제 무리하게 부정선거를 치러요. 그게 이제 들통이 나가지고 여론이 상당히 안 좋아지니까, 당시에 이제 중앙정보부장이었던 이제 김형욱이란 사람이 분위기를 반전시키기 위해서 그 유명한 말이지 않습니까? 이슈로 이슈를 덮는다. 이 부정선거 이슈를 덮기 위해 가지고 딱 보니까 지금 서베를린에 있는 윤희상과 뭐 몇몇 유명 인사들이 동베를린에 건너가서 북한 대사관에서 밥도 얻어먹고 그랬네, 좋다, 이거 가지고 뒤집어 엎자 해가지고 싹 다 잡아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무리수를 둬요. 서베를린에 있던 그 윤희상 선생님 또 잡아오는데, 이거는 엄청난 외교적 문제가 발생해요. 중정 요원이 서독당에 들어가가지고 우리나라 국민을 잡아왔는데, 이게 서독당이잖아요. 잡아오는 과정도 일단은 잠깐 볼 일 있다고 해서 사보이 호텔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만나요. 만나자마자 문 걸어 잠그고, 당신 지금 서울로 들어가야 된다, 윤희상 선생님 보고 하면서 사흘 동안 안 풀어주시는데, 그러면서 뭐 하냐면 라디오 고문을 해요. 라디오 볼륨을 계속 올려. 윤희상 선생님이 작곡가다 보니까 귀가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미치고 환장한 줄 알았대요. 자서전을 보면 제발 라디오 좀 꺼달라고. 그러면 더 올리고 더 올리고 더 올리고. 서독에서 이제 그 중앙정보부 남산으로 끌고 들어오는데, 거기에 끌려 들어가는 순간부터 이제 중정 요원들이 반말하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그 고문을 견디다 못 견디셔가지고 윤희상 선생님이 옆에 딱 보니까 유리 재터리가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결을 하자, 유리 재터리 가지고 깨고 이제 목을 찔렀는데 죽진 않고, 피 가지고 이제 벽에다 쓴 거예요. 아들한테, 아들아, 아빠는 간첩아니다. 근데 다행히 이제 그 중정 요원이 발견하고 이제 병원에 실려가가지고 응급 조치를 받고 목숨은 건졌거든요. 한 3년 동안 그 서울 형무소죠, 서대문 형무소에서 이제 고생을 하시는데, 서독 정부가 난리가 난 거예요. 서독당에서 납치해 간 거잖아요, 허락도 없이. 그러면서 뭘까지 하냐면, 당장 지금 윤희상 선생님을 석방하지 않으면 서독 정부는 대한민국의 차관 끊겠다고, 그때 무상 지원 받고 있을 때거든요. 겨우 윤희상 선생님을 풀었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이제 서독으로 돌아오시는데, 윤희상 선생님은 다시는 난 대한민국 땅 반지 않겠다라고 하시면서 서독에서 이제 생을 마감을 하세요. 그때 이제 몇몇 분들이 더 연루가 되시는데, 윤희상 선생님이 진짜 고생 많이 하시고, 윤희상 선생님 부인도 구속이 됐어요. 1년 동안 서대문 형무소에. 부부간첩단이라고 해서. 그리고 그때 윤희상 선생님과 함께 이제 끌려갔던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천상병 시인이라고, 인사동 가시면요, 인사동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다가 서쪽으로 이렇게 조금만 들어가면 귀천이라고 카페가 있거든요. 그 천상병 시인이 제일 유명한 시가 이제 그 귀천이잖아요. 나 하늘 돌아갈 때, 다시 돌아갈 때 나는 그 하늘에 가서 이런 말을 하리라, 정말 아름다운 소풍이었다고. 천상병 시인 같은 경우에도 그 남산 중정에 끌려가셔가지고 6개월 동안 고문을 당하시는데, 그때부터 약간 난 죽는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때 만든 시가 귀천이에요. 윤희상 작곡가는 왜 끌려갔냐면, 동베를린에 가가지고 동베를린 북한 대사관에서 밥 좀 얻어먹고 얘기했다고. 근데 그 당시에 수많은 우리 서독 유학생들이 다 동베를린에 건너가서 북한 대사관에서 밥 얻어먹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때 북한이 훨씬 잘 살았어요. 진짜 찢어지게 가난한 서독 유학생들이 잘 사는 북한 대사관에서 밥 준다는데, 돈 준다는데 가겠죠.
그리고 그때는 67년도니까 곧 통일될 줄 알았어요. 이제 전쟁 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래서 밥 좀 얻어먹은 거 그거 다 잡아간 거예요. 윤희산 선생님은 그렇게 잡혀갖고 천상병 시인은 왜 잡혀간지 아십니까? 천상병 시인이 돈이 굉장히 없어가지고 친구들 지인들한테 다 딱 1,000원씩만 빌렸어요. 막걸리 사 먹으려고. 2,000원 주면 1,000원 돌려주고. 내가 거진 줄 아냐고. 1,000원만 필요하다. 1,000원 가지고 막걸리 사 드시고. 그래서 한 지인한테 나 막걸리 사 먹게 1,000원만 빌려달라고 해서 1,000원을 받아갔대요. 근데 중정에서 1,000원을 빌려준 이 친구는 북한 공작원이고 막걸리 값 1,000원은 공작비. 이거로 끌고 가가지고 6개월 동안 고문을 하셔가지고 사람을 바보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서울에 올라가시면요, 명동역 나가셔가지고 걸어서 딱 2분이에요. 조금만 위로 올라가시면은 옛 중앙정보부 터를 기업 공간으로 지금 복원을 해놨어요. 특히 중앙정보부가 이제 1국, 2국, 3국, 4국, 5국, 6국 이런 식으로 이제 센터가 있었는데 6국이 제일 치욕적인 고문을 했던 곳이에요. 그래서 당시 중앙정보부 6국에 들어가면은 고기 한 점 떼고 나온다고 해서 고기 6자 써가지고 6국이라고 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건 다 폐쇄를 해버리고 6국만 지하 이 고문장을 그대로 복원하고 위에 기업 공간, 이 우체통으로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현재의 우리가 과거의 우리에게 편지를 한번 보내자. 그래서 엽서 쓰게 하고 나중에 한번 꼭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당시 이제 우리나라 해병대와 해군이랑 이제 미 함대가 통영항 있죠. 우리 잤던데 거기에 폭격을 하기 시작해요. 그럼 이민군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했나? 얘네들이 드디어 상륙할 건데 어디로 상륙하냐? 통영항으로 상륙할 거라고 봐요. 거기에 폭격 때리니까 그때 김성은 대령이 이끌던 우리 대한민국 해병대가 뒤쪽으로 들어와요. 이쪽으로. 여기가 통영 북쪽이거든요. 이쪽으로 들어와요. 아무 제지가 없어. 배가 모자란 거예요. 우리가 그 김성은 대령이 거제도에서 이리로 배 타고 넘어오거든요. 배가 없다 보니까 저기 전시대에 있는 배들이 그거예요. 당시 통영 어민들이 다 물론 복원해 놓은 거지만 고기잡이 배를 다 빌려줘요. 고기잡이 배를. 해병대들이 넘어와요. 이 원문 고개로 넘어오고 치열하게 통영 시내에서 하루 동안 교전을 벌이는데 인민군이랑 해병대랑 일단 인민군이 지원군이 내려올 거 아니에요. 어디를 막아야 되거든요? 여기를 막아야죠. 원문 고개를. 여기만 막으면 못 들어온다니까요. 그래서 일단 통영 시내에 있는 인민군들과 다 교전을 벌인 다음에 이제 정리를 끝내고 김성은 대령이 이끄는 우리 대한민국 해병대가 원문고에 올라가서 무조건 여기 막으라고. 무조건 여기 막아라. 인민군도 한 3,000명 정도가 이제 증원돼 가서 내려오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해병대 600명. 600명 대 3,000명이 여기 원문고에 통영 서울병원 앞에서 교전을 벌이는데 나중에 실탄이 떨어지니까 대검 폭발을 해가지고 6탄전, 백병전.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겨냅니다. 근데 그거를 미국의 이제 그 종군 기자들이, 미군 기자들이 보고 너무나 악귀같이 덤비는 거예요. 600명의 김성은 대령의 대한민국 해병대들이. 그래서 미국 본사에 뭐라고 타진했냐면 너무나 악귀같이 덤벼들고 싸운다. 이 대한민국 머린 코어 해병대라는 것이 정말로 귀신 잡는 해병대다 라는 표현이 여기서 나왔어요. They might even capture the devil 이라고 송고를 해요. 그게 그대로 미국 신문에 나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그 귀신 잡는 해병대라고 하면은 미 해병대에서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 해병대 그것도 여기서 나온 게 귀신 잡는 해병대예요. 600명이 3,000명을 막아냈다고 해서 만약 여기서 그때 통영이 뚫렸다고 하면은 통영이 뚫리면 바로 거제도거든요. 거제도는 소리치면 부산에서 들려요. 부산 전용되고 한국전쟁 그거로 8월 17일 날 끝나버렸어요. 여러분들이 여기 안 계실 수도 있어요. 통영 상륙작전, 김성은 대령의 상륙작전이 성공하면서 낙동강 전선은 막아줬고 이게 8월 17일이잖아요.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메가더 사령관이 인천 상륙작전을 할까 말까 결정을 안 내렸던 때거든요. 김성은 대령이 여기 낙동강 전선을 막아줘가지고 한 달 후인 9월 15일 메가더 장군이 결정 내려서 인천 치자. 그래서 인천 상륙작전을 단행을 하고 인민군 보급로 끊고 똑같은 해 9월 28일 날 서울 수복하고 38을 치고 올라가가지고 우리나라가 살아나게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6월 25일 한국전쟁, 8월 17일 여기 통영 상륙작전 막아내고 이게 중요해요. 통영 상륙작전이 당시 우리나라 첫 단독 작전이었어요. 연합군 허락 안 받고 미군 허락 안 받고 첫 단독 작전의 첫 승리였어요. 여기에 참가를 했던 해병대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 달 후인 9월 25일 인천 상륙작전에 또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 성공, 바로 9월 28일 서울 수복, 우리가 알고 있는 9.28 서울 수복이죠. 왜 여러분 국군의 날이 10월 1일인 줄 아세요? 9월 28일 서울 수복한 다음에 여기 참여했던 해병대가 다시 치고 올라가요. 그래서 처음으로 국군이 38선을 넘은 날이 10월 1일이거든요. 그래서 10월 1일이 국군의 날입니다. 귀신 잡는 해병대란 말이 탄생했던 통영 상륙작전 기념관 앞에 보시죠.